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재학 중인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홍보대사 김민혁입니다. 저희 주변의 커피숍 또는 식당, 주유소 등에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장 노무사 사무소의 강성래 노무사님과 함께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래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강성래 노무사입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죠. 하지만 노동 현장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거나 임금 체불, 부당해고, 성희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법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가 10대를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11살도 뭐 10대고 17살도 10대인데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연령별로 혹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동 그리고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취업을 해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세 미만에서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취업을 할 수가 있고, 그보다 조금은 어린 15세 미만에서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어린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예술, 공연 참가의 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PC방 이런 데를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네. 심지어 술도 판매를 하지 않는 곳인데 이런 경우에 청소년을 일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성장 중인 청소년이 신체, 정신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을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고압, 잠수 작업, 몸에 굉장히 해롭지요. 그리고 18세 미만의 운전이나 조종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 조종 업무,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등의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의 업종에서도 취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교도소,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에도 취업이 금지되고요. 유해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종에도 취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어리다고 무시당하거나 뭐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본인이 겪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시 그 기준이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강제 근로의 금지입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부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근로자가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이때 억지로 일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는 폭행, 폭언, 협박, 감금뿐만이 아니라 노동자가 회사를 퇴직하고자 하는데 사표 수리를 거부한다거나 신분증을 압수하는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근로강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강제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실제 노동자가 강제로 일했는지 여부에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금지인데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결근, 지각,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 폭행에는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말, 욕설 등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만일 폭행을 당한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때는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가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인데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남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대부분은 직급이 낮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겠죠.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는 굴욕감, 혐오감과 같은 피해자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고요. 사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회식이나 야유회와 같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도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요.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위반을 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에 입법이 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인데요.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고 이 행위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한 다양한 형태로 사업장 내에서 드러나는데요. 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그리고 회식을 강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를 강제로 권하는 행위, 그리고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행위, 이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거나 또는 점심 식사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죠. 와, 이런 차별에 있어서 금지시켜 놓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 일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필요할까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하는 첫걸음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인지 아니면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 해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근로계약서에는요,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일, 임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초 채용 공고를 봤을 때 담겨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살펴봐야 하고 혹시 부당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자필로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조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지만
작성을 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나눠주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실제 내가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꼭 참고 일하셔서는 안 되고요. 어휴. 근로조건을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말해 회사를 바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했을 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라고 보였을 때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청소년들과 성인이 법정 근로시간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청소년의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6시간 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 사람과 교대할 때의 시간과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이 시간들도 혹시 근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가 없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었을 때 신체적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서 근로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일절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고요.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는 청소년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여기는 사업장 내에서 체류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도 있는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해진 출근 시간 전에 일찍 출근을 해서 작업 준비를 한다거나 작업이 모두 끝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청소하는 시간, 사업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교육이나 워크숍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러한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겠죠.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7시간, 최대 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기에는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휴식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휴식, 휴일, 휴가에 대해서 혹시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노동자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의 휴식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휴게 시간인데요. 근로자가 7시간을 연속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되고 힘들겠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휴식 제도는 휴일 제도인데요. 일주일에 1일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제도는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하는 휴일에 대해서는 일주간 근무하기로 정해진 소정 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을 때는
하루를 쉬는데 유급 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일분의 임금이 더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만약 일주일에 14시간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유급주일이 발생하지 않나요? 일주일에 14시간으로 계약을 했지만 바쁠 때는 뭐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하기도 하고 월 6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14시간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칙적으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연장근로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아주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15시간을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리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라든지 이미 연장근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해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차 휴가는요, 먼저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는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 없이 개근을 했을 때 1개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을 일을 했을 때는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그 다음에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차 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휴가가 전부 다 소멸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금전으로 보상을 합니다. 흔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는 연차수당이라고 부르죠. 추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요,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시기지정권이라고 부르고요.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짜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때 사용자는 그 날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시기 변경권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서 연차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위법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뭐 임금을 미루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 지급을 상품권으로 대체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물어보신 임금 지급 방식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원천, 생계의 원천이죠.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에 원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총 4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통화지급 원칙입니다. 통화지급 원칙은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는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직접 줘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따라서 상품권을 주거나 쿠폰을 주거나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접 지급 원칙인데요. 이는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근로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직접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임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되겠죠. 이 경우에 부모님도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전액 지급 원칙인데요. 이는 임금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은 임금에서 절대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 외에 손해배상금이나
벌금을 약정을 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요. 중간에 근로자가 퇴직할 것을 대비해서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도 모두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한 위법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정기 지급 원칙인데요. 이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만일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날짜를 미루거나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이 모두 끝나고 퇴직할 때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 모두는 정기 지급 원칙을 위반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겠죠. 그 최저임금은 청소년이랑 성인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최저임금은 일주일에 뭐 35시간 일할 때의 경우 그 월급으로 혹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네. 이게 주휴일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시급 곱하기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네. 먼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죠. 그리고 이 최저임금은 국적이나 나이,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만일 노동자가 입사를 하면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에 정했을 때 이때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계약직이나 단순 노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직종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그 질문하신 월급 계산 방법과 관련해서 하루에 7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연소근로자는 일주일을 개근했을 때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겠죠. 따라서 일주일을 만근했다면 근로시간 35시간에 주휴수당 7시간분을 더해서 총 4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182.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2023년 올해 최저임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월급 17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와, 전 결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근무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거나 휴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수당이 더 있을까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로는 장시간 근로를 유발을 하고 건강에도 매우 해롭지요.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경우 이를 연장 근로라고 부르고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로한 경우를 야간 근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그리고 법에 정해진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이를 휴일 근로라고 부르는데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평상시 지급받던 임금의 50%를 추가로 해서 총 150%의 50%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1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그 청소년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퇴직금은 퇴직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나의 퇴직금이 과연 얼마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무기간이 1년일 경우 그 1년에 대해서는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한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처벌 제도네요. 네, 그렇죠. 혹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면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에는 해고의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고의 제한 규정은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노동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면은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도 지켜야 되는데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의 이유 그리고 해고의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 말로 통지하는 해고는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또한 회사에서 취업 규칙을 마련하고 있다면 취업 규칙에 해고의 절차를 정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 규칙에 정한 해고 절차가 있다면 회사는 취업 규칙 또한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5명 미만, 5명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요. 네.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는 해고의 절대적인 금지 기간이 있어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이를 우리는 흔히 산업재, 산재라고 부르죠. 그렇죠. 산업재, 산재를 입고 요양 중인 노동자가 있는데 그 노동자를 해고하면 굉장히 부당하겠죠. 그래서 법에는 산재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이나 그리고 이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서면 통지가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산재 요양기간에 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우리는 부당해고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근로자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한 해고 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반드시 30일 전에는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요. 이때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흔히 해고 예고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만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을 하다가 다쳤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업무와 관련해서 부상, 질병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이를 우리가 흔히 산업재해, 줄여서 산재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리고 산재는 4일 이상 치료한 경우에 대해서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요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로 다친 경우 그리고 출퇴근 중에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적용이 되고요.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신 산재보험 미가입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아플 때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산재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회사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 네, 그동안 궁금했지만 진짜 묻기도 어렵고 또 이거 뭐 어떻게 뭐 물어볼 데도 없고 했었는데 오늘 시원하게 해결된 느낌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무사님의 알찬 강의 덕분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상식이 좀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민영님과 함께 교육을 진행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이죠. 문제가 생기면 관련 기관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가 일하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불어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